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벌써 화요일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내용들 함께 준비했는데요. 오늘 밤도 김보경 아나운서, 황유아 아나운서와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난밤 미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는요, 어젯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하락세로 출발하긴 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일부 줄였고요, 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혼조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보다 고용지표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까지도 그러한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3대 지수 하락세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좀 완만하게 분위기를 바꾸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지난주 발표된 12월 미국 고용지표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테슬라를 빼고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만 2.17%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이 주가가 최대 $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애플과 엔비디아, 메타는 모두 1% 이상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종목이죠. TSMC와 ARM도 3% 안팎으로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ASML은 1%대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 이상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낙폭이 좀 가팔랐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요, 이 주가는 16% 넘게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종목들은 최근에 잘 나가다가 얼마 전에 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젯밤에도 추가로 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터 산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이후에 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32%대나 떨어졌고요. 아이온큐 역시도 13% 추가로 떨어지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좀 힘을 못 쓰는 어제의 모습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시장은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할지 좀 혼란스러운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와의 2조 원대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인 14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2조 75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2023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결 기준 매출액의 50%가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발의됐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미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예정된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주 샤페론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가 FDA 임상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샤페론은 경증 또는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HY209겔의 다국적 이상 임상시험 파트 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어서 파트 2 임상시험 진행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샤페론 측은 이번 파트 1 임상을 통해 누계를 고용량 장기간 투여할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효능 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파트 2 임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샤페론 상승하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이 창립 이래 최대 수주다 2조 원 잭팟 소식이 터지면서 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데요. 그런데 좀 주가에는 막 크게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유아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대기질 관련주와 재건 관련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K웨더가 오늘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웨더는 전거래일 대비 13.11% 상승한 3,8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K웨더는 공기 측정 및 공기 개선 솔루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최근 미국 LA 산불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LA 전역에 연기주의보가 확산되었고 북서쪽 해안 지역에는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황사 마스크 등 대기질 개선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며 K웨더뿐 아니라 대기질 관련 종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더불어 전력설비와 화재복구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은 강풍주의보가 겹치며 진화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산불이 미국 역대 최재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전력 설비와 복구 자재 수요 증가 역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관련 산업 전반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텐데요. 특히 대기오염과 재난복구 수요가 맞물린 이번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이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좀 산불 빨리 진압을 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나 하고 살펴보면은요. 이번에 LA 산불이 일어나면서 전력망이 크게 손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조르임 산업, 이 다시 좀 나무를 심고 산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이와 관련된 업종들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좀 공기 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대기질 오염과 관련된 공기청정과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거든요. 이번에 산불이 LA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이 대륙풍을 타고 이 안 좋은 공기들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청정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2025년에 굉장히 유망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또다시 부각이 됐더라고요. 저희 조선과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나눴는데 오늘 또 좀 강세 보였나 봐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주목해야 할 테마로 조선주를 꼽았었는데 오늘도 조선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조선주가 이제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리포트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HD현대중공업의 올해 영업이익으로 평균 1조 2,281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각각 7,795억 원, 5,778억 원입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LNG 운반선 시장이 올해도 호황의 가능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러시아산 천연 공급을 막혔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LNG 수출에 나서면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에 더욱더 호황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호재 속에서 하나오션,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 오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장에서 또 간만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상승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또 역대 신고가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 내용도 함께 다뤄봤고요. 국내 증시 이야기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새로운 코너인데요.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경제톡톡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효빈입니다. 요즘 주변에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겨울은 유독 환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감 유행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주제로 뽑아봤는데요. 최근 독감 환자 수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 외래 환자 중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1000명당 60명 이상을 기록하며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독감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저희가 경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독감이 증가하는 이 현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직원들의 결근이 증가하면서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직원 결근으로 생산 라인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소비 감소입니다. 독감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소매업과 외식업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쇼핑몰과 외식업체에서는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되고 있나요? 네, 정부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독감 예방 접종 확대와 백신 공급 강화, 그리고 공공장소 위생관리 강화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의 경우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즘에 너무나도 독감, 감기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월 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5% 이상 하락했고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9만 5천 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한 명의 개미 투자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 하락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하나요?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국채 발행 증가로 시장 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플레이션 우려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 확대 정책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신생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기술의 가치에 기반한 회복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위험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가치 투자, 되게 투자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주옥 같은 명언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이 2024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 정도에서 1.1% 초중반대로 하락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수출 부진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와 중국 시장 회복 지연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 침체인데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매 판매와 서비스 활동 지표도 둔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 경기 둔화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제 둔화가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연초부터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이라니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드네요. 이로 인한 영향과 대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제 성장률 하락은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 실업률 상승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계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정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새로운 산업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는 경제 이슈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너무나도 알차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볼 수 있다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내용은요, 주거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 그리고 신생아 특별 공급 확대,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사다리 복원입니다. 올해 공급될 공공주택의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가구로 특히 수도권 내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서는 2만 8천 가구가 본 청약에 들어가고 의왕, 군포, 안산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에 착공하여 주거 안정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반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대책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정부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상반기 중 출시될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 연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도 대폭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35%로 상향이 되고 공공분양 주택에도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어서 연간 12만 가구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될 계획입니다. 네, 연 2%대에 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면은 좀 파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도 뭐 고령층이라든지 전세 사기 피해자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실버스테이라는 민간 임대주택 1만 5천 가구와 고령자 복지주택 3천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대책도 시행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7,500가구를 매입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 이력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계획 취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규제 개선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서민정책금융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올해 말까지 전면 면제됩니다. 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이라는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서류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 안정화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줍줍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소식 듣고 참 반가웠는데요. 좀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최근 건설업계의 도산 우려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전북 지역 4위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협력업체 약 100곳이 총 2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일건설은 전북 익산시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업체로 1988년 설립된 이후 지역 내 대표 브랜드인 오트 그란데로 이름을 알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 자금난에 빠졌고 지난해 12월 3일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 부도 처리되었다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100여 곳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2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피해 업체로는 골조, 건설협력, 용역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최근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모임에 약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의회 대표로는 유승혁 승일종합건재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금을 받지 못하면은 많은 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잔여 공사도 꽤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잔여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네, 현재 제일건설의 주요 건설 현장은 공정률이 76%에서 84%로 보고되어 있으며 허그가 공사 재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허그는 공정률 84%를 기록한 익산 남중동 오트그란데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를 검토 중에 있지만 제일건설이 잔여 공사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일건설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건설사가 바뀌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건설이 공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새로운 건설사가 선정되더라도 협력업체 승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전북 익산에 있는 함열읍에 있는 현장의 경우 공사를 시행 중인 제일건설 자회사 에버종합건설도 자금난이 심각해서 이곳마저 부도 처리가 된다면 총 피해 금액이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북에서 이제 4위의 건설 업체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일건설의 업체가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일건설이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는 오투그란데 프로젝트들이 지역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번 부도가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이런 상황에 정부나 금융권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네, 허그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사비 최우선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공사 승계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손실이 보전될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제일건설과 금융권 모두의 책임을 지적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건설업체의 장기 침체와 건설사의 도미노 도산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역 경제의 신뢰 회복과 피해 보상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저희가 함께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는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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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둘러보면 전시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시인가요? 네, 오늘은 현대미술을 통해서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아트선택센터에서 열리는 그룹전 언더플래닛입니다. 서울 종로구 아트센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전시는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을 담아 기획됐습니다. 아트선택센터는 기후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긴 고민의 끝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 언더플래닛은 현대미술을 매개로 기후변화와 생태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성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목의 언두는 원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또 동시에 열다나 풀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가들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나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네, 또 언더플래닛은 작가들의 실천이 만들어낸 전시라는 점이 흥미를 돋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2023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출발했습니다. 철원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죠. 작가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와 협업하면서 자연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전시에는 총 17명의 작가가 참여해서 커뮤니티, 비인간, 대지미술이라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작품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과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생태 환경에 대한 미술사적 시도로 풀어볼 수 있겠는데요. 생태계 문제를 각기 고유한 시선으로 대면하고자 하는 작가의 행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작가들의 오랜 연구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뚜렷한 주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전시인 것 같아요. 생태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전시라서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네. 또 어떤 주제의 작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주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라는 주제는요, 지역 공동체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들로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비인간 주제에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서 자연과 동식물의 독립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지미술이라는 주제로는 생태 환경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예술적 접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비인간 섹션의 작품을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습니다. 비인간 섹션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 예를 들어 동식물이나 미생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양혜규 작가의 영상 작품인 황색춤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양혜규 작가는 다양한 전통과 역사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현재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인공지능 회사와 협업을 해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제목이 황색춤인 건데요. 주인공이 꿀벌 봉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꿀벌 봉희가 가상세계에서 겪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세계의 비극을 돌아보고 또 환경과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소련과 미국 간의 생화학 무기 논란을 떠올리게 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 연장선으로 마련된 신작도 현재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영인 작가는 철원으로 날아오는 겨울 철새 두루미 가족을 위한 신발을 제작해서 생태계를 향한 따뜻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시몬 부드뱅 작가는 유럽 곳곳에서 출몰한 붉은 여우를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였고요. 또 미생물이 소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라스 이노우의 실험적인 작업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전시 일정과 진행 시간, 장소도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해드린 이 전시 언두플래닛은 아트선택센터에서 2025년 1월 26일까지 열립니다. 관람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전시되고 있던 거라서 관람 기간이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주말에 시간 내서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 관람료는 29세에서 64세 기준으로 만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19세에서 24세, 65세 이상, 예술인 패스 소지자는 7,000원, 9세에서 18세는 5,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더 추우니까요. 좀 전시를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려고 노력하실 것 같은데요. 또 전시와 관련된 콘텐츠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월 16일에 저녁 6시에 온라인 강연이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홀트 스미스슨 재단 디렉터인 미사 르페브르의 온라인 강연이 있는데요. 사유의 퇴적, 대지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대지미술의 역사와 현재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술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 전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출판된 언두플래닛 책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쓴 글과 기획자들인 김선정, 김진아 기획자가 글들이 수록돼 있고요. 또 참여 작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현재 온라인 판매도 진행 중입니다. 네. 다가오는 이 주말에는요, 전시장에서 예술과 함께 충분히 사색을 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지한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황유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초반엔 긍정적인 흐름 보였으나 장중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며 모두 1% 넘는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2501.49에 시작해 2497.4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장인데 어제의 하락세가 하루 만에 회복됐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를 보인 종목은 없었고 하한가를 보인 종목 하나였습니다. 코스닥은 712.03에 시작해 718.04에 마무리했습니다. 상한가 종목 2개, 하한가 종목 하나 있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988억 원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4억 원, 580억 원 팔아내면서 하박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1,385억 원 팔아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09억 원, 624억 원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대체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공세에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는데요. 오늘은 전일보다 0.37% 하락한 53,900의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고대 역폭메모리 HBM의 매출 상승에 실적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0.36% 상승하면서 195만 5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요새 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한 캐즘 대응 전략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현대차의 1호 전기차 공장이 되고 있는 와중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 임금 소급분 반환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0.91% 상승한 22만 2천 원의 장을 마쳤고 기아는 1.23% 상승한 10만 6,700의 장을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3.02% 상승하면서 35만 8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바이오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19% 상승하면서 102만 4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셀트리온이 0.38%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KB금융은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4% 금리를 확정했는데요. 오늘은 0.56% 하락하면서 8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무료 교환 반품보험 안심케어 도입으로 호감도를 올렸습니다. 서비스 신청건이 1억 건이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0.98%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대체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요새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지난주 코스닥 주간 기관 외국인 순매도 1위,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2.84% 상승하면서 30만 7,500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7.79%, 에코프로는 5.62% 상승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는 12일부터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준임원 대우를 해주겠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바이오가 현재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0.34%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신약 개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전하면서 상승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천땅제약은 황반 변성 치료제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클래시스는 올해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각각 0.49% 상승, 3.04%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경제 시황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의 황유였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31% 상승하면서 2,49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더욱더 힘을 내주면서 2,500선 바짝 다가가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전일 대비 1.39% 상승하면서 71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더욱더 탄력이 붙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좀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이 내용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엔터주에 조금 주목을 해봤는데요. 오늘 엔터주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인 아티스트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덕분에 이제 상승을 만들었는데요. SM은 최근 30주년 콘서트를 통해서 신인 걸그룹인 하츠2하츠를 공개했습니다. 8명의 멤버로 구성된 하츠2하츠는 2020년 11월에 에스파가 데뷔한 이후로 약 4년 3개월 만에 나오는 SM의 신인 걸그룹인데요. 오는 2월 데뷔를 앞두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데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북미 법인
인해서도 1분기에 5인조 보이그룹인 디어 앨리스가 정식 데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JYP 엔터에서도 앞서서 7인조 신인 보이그룹인 킥플립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킥플립은 오는 20일에 데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인 그룹들의 데뷔 소식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함께 나타나면서 오늘 엔터주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신인 데뷔를 시작으로 올해 국내 주요 엔터 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 등에서도 올해 중국 시장 확대에 따른 엔터주의 실적이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JYP, SM, 또 하이브까지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탑픽으로 하이브를 꼽기도 하더라고요. 신인 이제 그룹들이 줄줄이 좀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보경 아나운서는 새로 나오는 그룹들 중에 또 아이돌 좋아하시니까 좀 이분들 좀 괜찮다 하는 그런 아이돌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데뷔를 해야지 그때부터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이 3대 기획사 중에서는 특히 이렇게 또 특별히 보는 네. 그룹이 없긴 한데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JYP에서 보이그룹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JYP가 또 이제 좀 그 보이그룹들이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또 이번에 보이그룹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JYP에서 나오는 네. 보이그룹 아이돌 네. 중에서 기대한다. 한번 나오면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력 뿜뿜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한번 돼보는데요. 자, 그럼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아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스마트 스피커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스마트 스피커 제조업체 소노스의 CEO 패트릭 스펜스가 사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노스는 미국 현지 시간 13일 패트릭 스펜스 CEO가 8년간의 리더십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스펜스의 사임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오늘 6월까지는 회사에 남아 경영권 이양을 도울 예정입니다. 임시 CEO로는 2017년부터 이사로 활동해온 톰 콜레드가 선임되었는데요. 콜레드는 소노스의 CEO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헬스 플랫폼 제로 롱제비티 사이언스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소노스는 이번 결정이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요. 1분기 실적은 다음 달 6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노스는 앱 업데이트로 인한 고객 불만, 신제품 출시 연기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4분기 실적에서는 매출과 유닛 판매가 모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샀습니다. 소노스는 2002년 설립된 이후 고품질 오디오 제품으로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영진 교체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요,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소노스 좀 스피커 관련된 업체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이 현지 시간 13일에 이 패트릭 스펜스 CEO가 이 8년간의 이 리더십 자리에 맡았었는데 좀 물러났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경영과 관련해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장에서 좀 코스닥 시장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던 2차 전지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도 언급해드렸듯이 이 미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좀 강세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모건 스탠리가 이 테슬라 앞으로 최대 $800까지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주가 대비 1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망 속에서 이 국내에 있는 2차 전지들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호재가 또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좀 큰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또 차량 소유자를 구독자로 전환해서 구독 경제에 대해서도 좀 힘을 내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차량 굉장히 잘 나간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지난해 판매량이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이 독일의 아우디를 추월했다는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아우디의 판매량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테슬라는 모두 177만 대를 인도를 했다고 전해졌고요. 아우디는 이에 못 미치는 167만 대에 그쳤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아무래도 좀 차량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신차 출시와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를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었는데요. 여기에 국내 소재 업체인 LNF가 양극재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공급을 맡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은 오늘 7%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에코프로는 5%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전해진 대주전자재료는요, 오늘 좀 강세가 컸는데요. 19%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역시 테슬라가 잘 나가야지 이제 국내 주식들도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함께 이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포트 전략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한 줄로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한 줄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유아 아나운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주가 상승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돌아오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초 많은 이벤트와 함께 우리 시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밀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 줄로 하면 뭐죠, 오늘? 오늘 희망의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항상 좀 고급진 멘트를 준비해와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무난하군요. 네, 오늘은 무난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오늘은 좀 시황 이제 정리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저도 오늘 장이 이제 오랜만에 양시장 같이 반등해주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은 2,500을 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한마디는 이제 주도주가 필요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주도주가 요즘에 없는 진짜 순환매 장세인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하나의 큰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등장을 해야 될 텐데 언제쯤 나타날까요? 자, 저는요, 오늘 장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섹터가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 여기에 제약바이오도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끌고 제약바이오가 밀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전략, 포트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